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모델. 저희가 그 책에 제2장에 있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라고 하는 그 챕터 제목인데 그거를 제가 써머리한 겁니다. 알프레드 노르스 화이트헤드, 유명한 철학자죠. 참 종교의 목적이 뭐냐? 사실은 이분은 과학적 사고의 목적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종교의 목적도 비슷하지 않나. 구체적인 것들 가운데 보편적인 것을 보고 변화무쌍한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을 알아내는 것이 곧 과학적 사고의 목적이다. 참 종교의 목적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벤스라고 하는 분은 자연과학과 종교라는 두 가지 지각 영역, 지각 영역 혹은 인식 영역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사이의 중재는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정신적 모험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과학과 종교, 이것이 어떻게 관계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출판계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점점 과학이 발달한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은 종교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종교는 차지할 영역이 없을 것이다. 사실 그 과학주의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많이 한 얘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분야, 과학과 기독교 혹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 다음 거기 관계된 출판물들,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거의 어떤 의미에서 20세기 후반 들어와가지고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절대로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어떤 과학이 일방적으로 지배적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아이안 바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은 우리나라 말로 이대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번역이 됐을 겁니다. 원체 유명한 책이 돼서 이 과학과 종교에서 이슈들 이 책이 1966년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미국의 그 PBS Public Broadcasting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오늘날 과학과 종교라는 현대 연구 분야를 문자적으로 만든 책이다. 이분이 그 외에도 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연대를 보시면은 제 책에는 이걸 빠뜨려 먹었는데 이분이 1923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 책은 제가 세상 떠난 연대를 쓰지 않았는데 세상 떠난 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고요. 196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까지 꾸준하게 이분의 책들을 늘 써왔습니다. 이분 물리학을 한 분입니다. 아주 참 어떤 개척자,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인이지만 이분이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교와 관계를 연결짓는 모델, 아주 유명한 모델입니다. 1960년대 이미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이미 그분의 모델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하게 제가 또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통합 모델, 대충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갈등 모델, 독립 모델, 대화 모델 이런 정도로 나누었어요. 사실 이게 아주 클래식하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인용을 했고 이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분류가 적어도 바버가 그 책을 냈던 1960년대 분류로서는 전 적절했다고 봐요. 근데 그 뒤로 창조과학이라든지 지적 설계론이라든지 근래에 와서 신무실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것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과학이나 신무실론은 다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요. 법정에도 자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그 비슷한 모델, 과학과 종교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모델을 제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존 호트라고 살아 있습니다. 가톨릭 조직 신학자인데 갈등, 대조, 접촉, 긍정 이렇게는 이도 비슷해요. 사실 갈등은 아이언 바브의 갈등 모델하고 비슷하고요. 대조 모델은 아이언 바브가 독립 모델이라고 했던 거하고 비슷하고 접촉 모델은 대화 모델하고 비슷하고 긍정 모델은 통합 모델하고 비슷합니다. 그 외에 또 텟 피터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루터교 조직 신학자인데 이분은 과학주의, 과학적 창조주의, 교조주의, 윤리적 중첩 이론 조금 말이 어렵죠. 이 분류는 과학의 측면에서라기보다 신학의 측면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과학의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빌렘 드레스 네덜란드 철학 교수인데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뭐 굉장히 복잡해요. 뭔따라 그 얼마나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지 네덜란드 사람이 뭘 만들어서 뭐 이론을 내놓았다 그러면 아마 복잡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해서 종교와 과학의 영역을 인지적, 경험적, 문화적 세 영역 나누어 가지고 그 토탈로 말하면 사실은 9개의 영역을 나눕니다. 아주 분석적이긴 한데 과연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실제를 반영할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휘스텐 항상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이제 과학과 신학과 과학을 그 분야죠.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얼마나 이런 관심이 많은지 이 분야에 그런 교수까지 이렇게 뽑았다는 건 놀랍죠. 뭐 이분도 이제 다 은퇴를 하셨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이 중요한 이 관계를 정말로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관계가 주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 복합 모델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네 가지 모델은 사실은 그 아이언 바브의 모델하고 뭐 전체 틀은 비슷해요. 근데 조금 일레보레이션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 건 말도 비슷하죠. 일치 모델, 아마 바브의 통합 모델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통합 모델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일치를 상징합니다. 적대 모델, 이것은 바브의 갈등 모델에 가깝지만 갈등 모델보다 훨씬 더 적대적 관계를 내포하는 모델입니다. 분리 모델은 바브의 그 독립 모델에 해당하지만 비슷해요 사실. 그러나 과학과 종교는 다만 분리일 뿐이지 독립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무관하지는 않다. 분리 모델은 실용적 모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완 모델, 이것은 대화 모델에 해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학과 종교는 수평적인 대화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본다는 점에서 통합 모델과 대화 모델을 아마 합친 혹은 포함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가지 모델이라고 일부러 말은 안 했는데요. 복합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최근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조금 전에 그 웨이스턴이 얘기한 것처럼, 컨텍스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는 네 가지 특정한 모델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거는 모델이라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 다르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좋게 말하면 5가지 모델 속에 넣어줄 수도 있는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내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치 모델, 적대, 분리, 보완 4가지로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끝에 가서 복합 모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치 모델은 이제 컨콜디즘, 제가 모델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그냥 컨콜디즘 모델. 컨콜디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원 논쟁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창조과학과 같은 모델을 얘기할 때 일치 모델이라 성경과 과학은 일치해야 한다. 기독교 과학 혹은 성경과 과학은 일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 또 창조 세계가 하나님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과 과학은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한다. 또 일치하지 않는 과학이 있다면 그건 틀린 과학이나
이거나 잘못된 과학이다. 둘은 일치하고 일치해야 한다. 요 두 번째 파트가 중요해요. 일치해야 한다.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거 틀렸다고 보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성경 문자주의에 이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문자적이고 직관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컨텍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언어적인 그런 해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고려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그 문자의 표면적인 의미 가지고서 해석하는 건 대부분은 그게 맞아요.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은 그 성경이 주어졌을 때 그 사회에서의 그 컨텍스트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는 큰 뜻은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약간은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니컬한 것이 일반적인 성경 문자주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의 단어의 표면적인 뜻으로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근본주의로 분류하고요. 창조과학이 대표적으로 일치 모델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창조과학의 기원을 따지게 되면 미국의 안식교의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책에 그 얘기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 같은 분이 안식교 창조과학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더 시조를 따진다면 안식교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갑자기 그분 부인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엘렌 G 화이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만든 것은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고 그분이 이제 그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제자들이 소위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 헨리 모리스에게 전달했고 헨리 모리스가 소위 개신교의 창조과학 운동을 퍼뜨렸죠. 그분이 한국 창조과학회 만드는데도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창조과학 혹은 과학적 창조론 같은 말입니다. Creation Science 혹은 Scientific Creationism 같은 동의어입니다. 성경 문자주의 혹은 창조학은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전투적이기 때문에 법정 공방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매스컴을 많이 탔고 유명합니다. 성경 문자주의가 가장 번성했던 지역은 지금도 대충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남부의 주들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 남부주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북부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침례교가 아주 번성했고요. 남부의 아칸소, 루이지애나, 캔자스, 텍사스, 뭐 심지어 캘리포니아 남부까지 그 외에 이제 그 모리스를 통해서 개신교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모리스는 학자죠. 학자면서 이제 대중 강연도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 켄햄 호주 출신의 과학교사인데 이분이 이빨이 아주 셉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센 사람은 켄 토빈인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켄햄은 그 호주 사람인데 지금은 미국에 와서 창조과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딴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도 많이 있지만 제가 국내 분들은 언급을 하고 싶진 않고요.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편안하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켄트 허빈드라는 분은 허빈드 이론이라는 걸 막 주장하는데 그 허빈드 이론이 딴 게 아니고 사실은 지구 역사를 전문 지구론으로 해석하는 창조과학을 허빈드 이론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진화가 우주와 생명이 탄생한 유일한 방법임을 증명하는 사람한테는 미국 달러로 25만 불 주겠다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그때는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성탄 휴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 상금을 100만 불로 올린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도발적입니까? 그래서 많은 그 매스컴에서 보도도 하고 유명해졌죠. 이 허빈들은 1953년생이니까 69세입니다. 71년 일리노이의 그 이스트 피오리아는 동네 이름입니다. 일리노이 남부에 있는 이스트 피오리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는 학력인가 받은 일리노이 센츄럴 칼리지에 입학했는데 72년에 그 학교를 옮겼어요. 학력인가를 받지 못하는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칼리지로 전학을 해서 74년에 종교교육으로 학사를 받고 그 뒤로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한 동네에 있는 통신교육을 하는 무인과 학교 페이트리엇 대학, 나중에는 이게 페이트리엇 바이블 유니버시티로 이름 바꾸게 되는데 여기서 기독교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늘 자기를 가르칠 때 닥터 호빈들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늘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페이트리엇 바이블 유니버시티의 그 건물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대학인지 뭐 여러분 참 그래서 이게 이 대학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미국에는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뭐 5천 개 이상의 대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학이 많은데 미국은 대학을 세우는 게 아주 자유로워요. 다만 그걸 주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그 학교의 연합체들에서 연합체에서 애크레디테이션을 받느냐, 애크레디테이션 학력 인가를 해주는 기관으로부터 학교를 학력 인가를 받느냐. 사실은 주정부로부터 인가받는 건 쉬워요. 미국에서는. 그러나 그런 전문 그 학교 연합체에서 그거 소위 애크레디테이션 학력 인가를 받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걸 받지 못하게 되고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막 석박사학위 남발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디그리 밀 혹은 디플로마 밀 학교가 됩니다. 가짜 우리 흔히 말하는 가짜 박사 하는 주는 그런 학교죠. 그런 학교로 미국에서는 지금은 사실은 좀 낙인이 찍히고 있는 것이죠. 뭐 PBS, PBU 관계자들은 우리가 학력인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선택해도 아마 학력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PBU는 학사, 석사, 박사를 한 달에 $40만 내면 몇 달 내에 받는다. 선전학. 그 자체가 이미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PBU는 2004년부터는 적어도 종교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은 주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지만 호빈들은 91년에 학위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그가 받지 않은 학위죠.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종교학위를 여기도 제가 있는데도 비슷합니다만 종교 분야의 학위를 줄 때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관대하고 이 기준을 낮추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알아서 종교 내에서 그 자체적으로 자정해야 될 문제지 뭐 국가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 뭐 이렇게 컨트롤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종교 분야 학위는 쉽게 허가를 해줍니다.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이해하면은 과학교육자입니다. 여자 과학교육자인데 호빈들은 과학적 훈련을 받지 않아서 전문적 수준의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이분이 2001년에 플로리다주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룡 탐험랜드, 다이너스 어드벤처 랜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테마 공원인 창조과학 테마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미국 남부니까 이제 손님들이 많겠죠. 근데 이분이 그 안에 여러 가지 건물도 세우고 시설도 만들고 했는데 무허가로 세웠어요. 한때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세금을, 왜냐면 들어온 사람들 입장료를 받으니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걸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세금 면제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영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탈세,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연방법, 미국의 뭐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IRS라고 미국 국세청입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확하고 우리나라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가게 됩니다. 2015년에 석방이 됐는데 16년에 이혼하고요. 43년 결혼한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 해에 바로 딴 분하고 재혼하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켄트 호빈들하고 위키 영어판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분에 대한 그 기사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제가 어제 최근 걸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소송에 휘말려 있고 2021년에는 또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결혼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신디 링컨이라는 분인데 이 여자를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여자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소송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이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인데 문제는 이분 강의를 들어보면 강의를 대중 강의의 달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창조과학 쪽에 한국에서 말고 한국엔 또 잘하는 분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중 강의를 무지하게 잘해요. 말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팬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밑에 아마 한국말로 자막 따라 나온 그분의 강의도 있고 한국에도 창조과학자들 중에 이분 팬이 많습니다. 원체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Reasons to Believe 거기에 있는 그 천문학자들 쩔쩔맵니다. 이 사람이 원체 말을 잘해가지고. 그러나 이분은 그 창조과학자들 내에서도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아요. 엉뚱한 주장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창조과학자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주장들 25가지에서 Answers in Genesis 호주 창조과학회죠. 거기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거기 보면은 뭐 궁창 위에 물이 무슨 포화 수증기압이었다,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무슨 물청이었다 이런 주장들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여기 25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호빈드의 주장들은 사기이며 사실과 논리에서 틀렸기 때문에 창조론에 유익이 없다. 여기에 보면 켄햄도 호주 출신이고요. 윌랜드도 윌랜드 호주 출신이 아닌가 하여튼 이분은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주요한 창조과학 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호빈드는 잘 아는 리처드 도킨스나 스티븐 제이 굴드, 굴드는 세상 떠났습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였죠. 유명한 진화론자들에게 공개적 논쟁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호빈드는 그들이 논쟁을 통해서 진화론의 거짓임을 드러날까봐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굴드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굴드는 호빈드가 나하고 공개적으로 텔레비전에 나가서 토론하자 하니까 굴드가 노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무슨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토론을 하면 당신 이력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 이력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로 거부를 했어요. 굴드는 유명한 진화론자, 도킨스도 물론 진화론자죠. 어쨌든 이런 분이 이분은 그 킹제임스 올리점,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만 유일하다. 뭐 그 내용이 어떤지 잘 아시죠? 예. 이 호빈드에 대해서 그 아이안 바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바버는 창조과학은 종교적 자유와 과학적 연구의 자유 모두를 위협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치 모델은 성경과 과학은 일치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상당히 그 좀 뭡니까 규범적인 진술을 해요. 일치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라는 말 속에는 일치하지 않으면 그 틀렸다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일치 모델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창조과학이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제가 들었고 그 중에서도 뭐 켄햄도 그렇고 한국의 창조과학자들도 뭐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소위 outspoken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뭡니까 일반 대중에게 어필을 합니다. 일반 그 전문 프로페셔널한 그런 학자 단체에서는 뭐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뭐 적대 모델, 하스틸러티 모델인데 과학과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는 적이다. 여기 일치 모델에서 성경과 과학을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타는 태도는 적대 모델과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과학적 유물론이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창조과학자들은 굉장히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충돌하기 때문에 이들도 매스컴에 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그 역할보다는 너무 그 역할이 큰 것처럼 부풀려질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을 소개를 할 텐데 하나는 존 윌리엄 드레이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19세기 사람이에요. 뭐 여기에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화학자입니다. 미국 화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학회죠. 미국 화학회 거기에 초대 그 회장도 하고 하여튼 상당히 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 책이 그분이 쓴 책인 책 제목이 보면 이미 굉장히 그 적대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종교와 과학 사이의 컨플릭트, 갈등의 역사. 제목 자체가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죠. 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학의 역사는 단순히 독립된 발견들의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경쟁하는 두 세력들의 하나는 종교가 하는 과학이고 두 세력들의 갈등의 내러티브인데 한쪽에는 팽창하려는 인간 지성의 힘이 있고 과학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 종교와 인간의 이익으로부터 생겨나는 압력이 있다. 이 종교적인 소위 이 사람 봐서 종교의 폐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책 제목하고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이분이 더 유명해요, 사실은. 앤드류 딕슨 화이트라고 그야말로 과학과 기독교, 과학과 종교를 갖다가 적대적 관계로 본 대표적인 사람. 이 사람은 오늘날 여러분 그 코넬 대학이라고 아시죠? 그쪽에 뉴욕의 아이타스카인가? 예, 그게 있죠. 유명한 대학이죠. 창설자, 초대 총장도 지내고 성공의 신자인데 이분은 기독교 과학의 관계를 저희 전쟁의 관계, 과학의 전장, The Battlefields of Science라는 이 시리즈의 그 대중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이제 여러 해 뒤에 책으로 출간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분의 이 책입니다. 비슷하죠. 조금 전에 제가 드레이프 책하고 비슷한데요. A History of Warfare of Science with Theology in Christian. 기독교 국가 내에서 과학과 신학의 전쟁에 관한 역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책하고 책 제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특별히 이 사람은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종교가 과학의 진보에 간섭하려는 어떤 시도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 외에도 이분이 한 도발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천문학자 칼 세건 같은 이런 분들도 적대 모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 제가 이분 제 책에는 이분이 그 세상 떠난 날짜를 안 썼어요. 29년에 태어난 것이라고 살아있는 것처럼 썼는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지난해 세상 떠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이오 윌슨이라고 유명한 소위 사회 진화론이란 말을 만든 그런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했고요. 이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에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인본주의자 선언, 굉장히 기독교에 적대적인 그런 소위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은 대충 짐작을 할 겁니다. 유명한 진화론자죠. 특별히 그 개미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역시 종교, 과학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봤고요. 근래에 와서 우리가 언급을 좀 해야 될 게 바로 신무신론이라는 운동인데요. 신무신론이 뭐냐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위키에 찾아보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로 신무신론, 무신론이면 무신론인지 무신론이 뭐 새로운 무신론이 있느냐. 기존의 무신론은 하나의 이론으로서 하나의 어떤 종교관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무신론은 그것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에요. 종교가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하더라도 굉장히 그 공격적인 것이 신무신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무신론이죠. 그래서 보면 종교는 쉽게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종교가 그 영향을 끼치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박되고 비판되고 합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주지요. 흔히 말하는 Four Horsemen, 4인의 신무신론 기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잘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네 사람 원체 유명한데 이 중에 다니엘 데넷, 리처드 도킨스 잘 아시죠? 샘 해리스, 크리스토프 히친스 이 사람 요 중에서 이제 크리스토프 히친스는 하도 그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먹고 해서 얼마 전에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젊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지금은 3인의 기수와 한 사람의 4 horsemen은 아니고 3 horsemen과 1 horse woman이 있다. 뭐 그 얘기해서 또 여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뭐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리 모델인데요. 이 분리 모델은 종교와 과학은 삶의 다른 영역이나 실제의 다른 양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두 영역을 연관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연관지으려고 하지 않으면 뭐 갈등도 없을 거 아니냐. 종교는 왜의 문제를 다루고 과학은 하우의 문제를 다루는데 왜 이 두 영역을 섞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리 모델입니다.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혹은 작용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반면에 종교는 가치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한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있다. 하지만 종교인이 과학적 주장을 제기하거나 과학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나 자연주의적 철학, 일종의 이데올로기죠. 이런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면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보의 모델로 따지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독립 모델이 종교와 과학이 본래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존재론적으로 서로 무관하다고 보는 것에 비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 분리 모델은 다분히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평화, 둘이 싸우지 않는 그러한 모델이다. 이런 공리주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는 창조진화 논쟁도 불필요하다고 봐요. 분리 모델은 20세기 동안에 몇몇 신정통 신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분리 모델은. 왜 그런가 하는 걸 제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정통주의가 외국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적어도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신학 운동입니다. 자유주의는 아시겠지만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 과학적 객관주의를 모든 학문의 규범으로 나중엔 신학의 규범으로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이신론적 입장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직접 우리의 과학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신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역사적 기독교 입장을 거부하고, 이 자유주의자들의 지금 태도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나 초자연적 요소를 부정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인간적 요소만 받아들인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중요한 신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소위 원조라고 하면 잘 아는 독일의 슐라이어마커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성경은 고대 문서 중에 하나고 예수는 도덕적 선생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본질상 선하고 종교의 중심은 도덕이고 기독교 신앙에서 종교적 주장은 계시가 아니라 종교적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 그 과학이 맞고 종교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과학과 신학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과학이 맞고 신학이 꼬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노력이다. 이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주 개신교 신학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 신정통입니다. 신정통주의자들은요, 여러분, 1910년도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행히 스페인 독감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빨리 끝나서 그러지. 하도 죽어가지고 더 전투할 사람이 없어서 1차 대전 끝났어요. 그때까지 7천만 명의 군인이 참전해가지고 900만 명 이상이 전사자가 났다. 그리고 이어져서 10년 뒤에 종전 후 10년 뒤에 일어났던 미국의 대경제공황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을 하는 것이죠. 비참한 세계대전 겪으면서 자유주의에 피할 수 없는 진보, 이성에 의한 피할 수 없는 진보와 인간에 대한 본질적 선의 개념은 심각한 도전을 직면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신학은 악과 혼란의 시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자들의 신이었던 이성의 배반, 세계대전 경험하고 또 그런 경제공황을 경험하면서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은 자유주의와 전통적인 보수주의 사이에서, 그렇다고 보수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힘들어.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한 것이 바로 신정통입니다. 신정통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키에르케고르의 그 소위 실존주의에 기초한 그 신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긴 얘기니까 제가 그냥 길게 설명 안 하고 이와 관련된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혼 사이의 질적 차이, 유하는 과학이고 무하는 종교입니다. 시간은 과학이고 영혼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면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피조물은 과학이고 창조주는 종교죠.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존재론적 심리를 강조합니다. 과학을 포함하는 인간의 학문적 탐구와 계시, 종교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인식론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두 가지가 서로 같이 연결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런 분리 모델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정통주의에서는 그 신정통주 신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던 과학, 저희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이죠. 이성의 결과가 과학이라고 봤기 때문에 과학과 신학 사이에 벽을 세운 겁니다. 그 쓸데없이 자꾸 서로 무관한, 서로 하나는 how를 다루고 하나는 why를 다루는데 두 개를 자꾸 연결지으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지 않느냐. 벽을 세웠어요. 과학과 신학은 더 이상 대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유롭게 연구하면 된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를 자꾸 섞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신학 혹은 종교의 교리를 과학과 비교하거나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신정통의 칼 바르트,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과학과 신학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고 통략 혹은 공략 불가능한 영역, 즉 공통된 척도를 가지고 양쪽에 적용할 수 없는 분야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다른 현실을 다루고 결코 같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밑에 그 사진이 있는데 유명한 사진입니다. 담배 피는 거 제외하고는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신정통 신학자 중에는 스위스의 에밀 브루너 같은 분, 그 다음에 폴 틸릭 같은 분들, 이따 독일에 있다가 이제 2차 전쟁 때 미국으로 도망와서 미국에서 소위 유니온 신학교 같은 데서 강의했던 이런 분들입니다. 라인홀드 니버, 그 동생인 리처드 니버,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배웠던 랭돈 기르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했는데 나중에 교수는 시카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교수를 해요. 랭돈 기르키가 특별히 이분이 과학과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이 신정통 신학적 전통을 대변하고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랭돈 기르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고 네 번째로 보완 모델인데 이 보완 모델은 바브의 통합 모델, 대화 모델을 합친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대화하며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답할 수 없는 문제는 종교가 답하고 종교적으로 불확실한 것은 과학이 도울 수 있다. 두 영역의 교류를 유도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보완 모델의 대표적인 예가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신학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적 설계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연신학, 내추럴 디올로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나 암시를 찾는데 원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자연신학의 원조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대표적으로 자연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 따라서 자연신학적인 그런 언급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현대적 의미로 자연신학을 체계화시킨 것은 윌리엄 페일리입니다. 연대를 보시면 18세기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이 제가 간단히 소개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죠. 시계 제조공 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시계를 보게 되면 그때 시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사실 그 윌리엄 팔레이가 있었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시계를 처음 보게 되면 누구나 그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누군가가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눈으로 우주, 자연을 보게 되면 이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그것이 바로 창조주고 그 창조주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것이 이제 자연신학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또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한 것이 자연의 신학, 유명한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주장했던 건데요. 하나님의 전능함이나 원죄 등 종교적 교리를 과학적 사실을 고려해서 과학적 사실의 그 원리를 차용해서 재정립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또 그 비슷한 예가 그 에딩턴, 이 영국의 천문학자인데요. 이분이 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요 예가 이 에딩턴이 썼던 예인데 이게 많은 사람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과학과 종교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물코 코 하나하나 크기가 7cm 이상인 그물을 사용해서 심해 생물을 새집 연구하는 학자가 심해에는 7cm 이하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물코가 7cm 이상인 그물을 가져가면 7cm 이하는 다 빠져나가게 되면 안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닌데 그런 물고기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와 같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그물과 과학이라는 그물이 잡을 수 있는 고기의 크기나 종류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두 그물로 잡은 좀 촘촘한 눈을 가진 그물과 좀 큰 그물코를 가진 것하고 잡아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 종교로서 발견한 것과 과학으로 발견한 것을 비교하면은 바다의 고기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더 완전하게 알 수 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완 모델의 중요한 지적 설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승엽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건 창조과학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 왜냐면 6,000년 주장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일반 학교 같은 데서 완전히 그냥 굉장히 무시당하고 정신당한 사람 아니냐 이런 욕을 얻어먹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창조과학은 일반 사회에서는 물론 복음주의 공동체 내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니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론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필립 존슨, 미국의 법률학자죠. UC 버클리에서 교수를 했고 우리나라 조국 전 장관의 지도교수기도 한 박사논문 지도교수기도 하고요. 이분도 제가 세상 떠난 연대를 안 썼는데 제 책에는 제가 그때 미처 확인을 못해서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자 마이클 비히, 그 다음에 윌리엄 댐스키 이런 분들이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때입니다. 지적 설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어도 지적 설계 운동에서는 창조과학과 같이 엄격한 일치 모델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의 질서에 관한한 과학은 기독교 신앙을 도울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 지적 설계 운동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근대 과학 철학자들은 자연주의 진화론의 비판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적 설계 운동은 갈등 모델 혹은 적대 모델을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바라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완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열려 있어요. 지적 설계 운동이. 그래서 무신론자들까지도 지적 설계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호주, 뉴질랜드에서 교수를 했죠. 마이클 덴톤, 영국 사람인데 마이클 덴톤 같은 사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한국창조과학에서 마이클 덴톤의 Evolution 이 책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도 역시 보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는 과학은 종교로부터 그릇된 생각과 미신을 추방하여 종교를 정화시킬 수 있고 종교는 과학으로부터 맹목적 심취와 그릇된 절대화의 위험을 제거하여 과학을 정화시킬 수 있다. 서로 협력할 수 있다. 보완 모델이 잘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째는 과학도 종교를 좀 존중해야 되고 종교도 과학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기식을 너무 절대화하고 이래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영역, 종교, 다시 말해 신학자들 혹은 종교인들은 과학을 좀 알아야 돼. 전문가는 안 되더라도. 과학자들은 신학자는 안 돼도 신학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알아야 되는데 두 영역을 같이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두 영역을 같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이 보완 모델 쪽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알리스터 맥그레스입니다. 신학으로도 하기로 하고 과학으로도 하기로 하고 양쪽을 다 알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모델인데 이것은 아까 이미 설명을 좀 했습니다.
존 브룩 같은 사람이 이제 뭐 처음 주창한 것인데, 과학과 종교는 복합적인 관계다. 그들을 어떤 제가 네 가지 모델을 얘기하고 아이언 바보도 네 가지 얘기했지만, 그들을 그 관계를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한두 가지로 이렇게 딱 일반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둘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중첩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과 자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과학과 기독교가 만날 때, 이 책은 여러 사람이 이제 과학사가들입니다. 과학사가들이 기고해서 만든 소위 편집된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신과 자연과 과학과 기독교가 만날 때, 이것을 편집하고 또 그중에 물론 저자로도 참여했지만, 그 사람 그 유명한 로널드 넘버스, 란 넘버스라고 하는 저희 대학원 논문 지도 교수이기도 한 분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지금은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편집을 한 책인데, 이 편집하는데 이 책에 기고했던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학자들이 대충 이 입장에 속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에서 이 책들에 보면은 코페르니쿠스에서 다윈에 이르기까지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갈등도 조화도 아닌 복합적이다. 이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른쪽에 있는 과학과 기독교가 만날 때 하는 이 책도 아마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God and Nature, 이 책은 두꺼워가지고 이화이드 출판부에서 두 권으로 상하로 나누어서 나왔는데 실제로는 한 권입니다. 신과 자연은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는 단순한 갈등이나 조화로 환원시킬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과학은 실행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였다. 전쟁이 아니고 때때로 전쟁처럼 부딪히기도 했지만 워크able 피스를 유지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제가 뭐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적대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적대 모델을 할 수 있는 예는 있지만, 과학과 종교, 과학과 기독교가 존재론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저 앞에서 얘기한 적대 모델, 드레이프라든지 화이트 같은 사람, 그거는 과학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근대과학의 발흥이라고 할 수 있는 16, 7세기 과학혁명이 기독교 중심의 서구에서 일어났는가 설명할 수가 없어. 중국, 인도, 아랍에도 그런 과학이 있었는데 왜 하필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대과학이 발흥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열정의 일부로서 과학활동을 했습니다. 과학혁명의 주역들이죠.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로버트 멀튼,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과학사가 호이카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사제인 스탠리 약계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대과학이 출현한 것은 결국 기독교 정신과 과학 정신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인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났다. 결론적으로 과학과 기독교는 실험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호이카스가 주장한 것인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실험적인, 소위 경험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정신은 과학의 실험주의, 과학혁명은 결국 실험주의의 등장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실험적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그다음에 기독교가 견지하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자연, 신성화시킨 자연이 아니고 피조물로서의 자연과 관리자로서 인간과는 근대과학 정신과 공통적인 면이 있다. 잘하는 소위 말해서 창조 명령, Creation Mandate, 창세기 1장 28절이나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근대과학의 이상과 기독교 이상은 상당 부분 공통된다. 기독교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대과학 정신의 가장 중심적인 기초를 놓았던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과학을 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섬기기 위해서다. 지식의 공개념을 갖다가 주장을 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겠어요?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발명한 말이 아니고 인용했습니다. 두 책 개념, 자인이라는 책, 성경이라는 책, 이 개념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 옛날 수도원에서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 갈릴레오가 인용했을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칼빈 같은 사람은 자연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선 성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연구하는 거 이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과 자연은 결국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는 시대, 사람, 장소에 따라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 뭐 갈릴레오 재판 같은 경우. 근데 그건 종교와 과학의 갈등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제 책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생긴, 다만 갈등의 소재를 갖다가 지동설이라고 하는 거기서 가져왔을 뿐이지, 그 자체는 과학과 기독교의 갈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과학사로서 유명한 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갈릴레오의 범죄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인데, MIT 과학사 교수였죠. 그 다음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은 학문활동, 나아가 과학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학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